지금 캄보디아가 하고 있는 짓은 외교가 아니라 인질극입니다. 자국 반정부 인사를 내놓으라는 협박에 한국인을 볼모로 잡고 거래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감금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받는 현실이 2025년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배후에 캄보디아 경찰과 공무원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팔고 범죄 조직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국가형 범죄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교적 언사로 넘어갈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고통받는 순간에도 한국의 세금으로 캄보디아에 공적 원조 수천억 원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죄를 눈감는 정권에 돈을 주는 모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 묻은 손에 돈을 쥐어주는 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협박에 굴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캄보디아 정권을 벽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더 이상 한국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나라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됩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 형제가 지옥 같은 방 안에서 울부짖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이름에 걸맞게 끝까지 지켜주는 나라여야 합니다. 캄보디아가 지금처럼 범죄의 온상이 된 이유는 단순히 치안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국가구조 자체의 부패에 있습니다. 40년 넘게 집권한 훈센 일가의 장기 독재 아래 권력은 곧 돈이 되었고 경찰과 군은 범죄 조직의 보호막으로 변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막대한 투자가 유입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1대1로 사업 명목으로 들어온 중국 자본이 카지노, 부동산, 도박 산업으로 흘러들었고 그 자금의 뒤를 따라 범죄 조직이 들어왔습니다. 2019년 캄보디아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자 그들의 수익권이 끊겼고 범죄 조직들은 기존 카지노 건물들을 개조해 스캠 컴파운드로 전환했습니다. 이곳에서 인신매매, 강제노동,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디지털 노예 산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최소 53개 이상의 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15만 명 이상이 감금 착취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경비를 지키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직 경찰이나 군인이라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형식적으로 인신매매근절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질적 단속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산업이 이미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범죄가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로 변한 겁니다. 정부가 범죄 조직을 단속하는 대신 세금처럼 보호비를 받으며 공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는 범죄 조직과 권력층 그리고 일부 외국 자본이 얽힌 합법을 가장한 범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법보다 강하고 경찰이 범죄를 막는 대신 관리하는 나라, 그것이 지금의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가 한국인을 향해 칼끝을 들이민 순간 서방 언론은 먼저 경고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10월 14일 고수익 구직 미끼에 걸려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을 정면으로 다루며 2025년 들어서만 한국인 대상의 납치 및 감금 신고가 330건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사건의 무대가 범죄 허브로 악명 높은 깜포주 복고르산 일대라는 점을 짚으며 캄보디아 당국이 중국계 조직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 카르텔을 단속하겠다면서도 실효적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전력 투입에 준하는 외교 총력을 선언하자 캄보디아는 수사 협력을 말로는 약속했지만 현장 체감은 다르다는 분위기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구조적으로 돈이 모이는 지점에 있습니다. 로이터는 10월 15일 한국 외교부가 포이펫과 바벡 같은 국경 도시와 복고르산 일대를 코드블랙에 준하는 여행금지 및 강력 경보로 묶으며 즉시 철수와 방문 취소를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지 몇 건의 강력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정보 치안 라인까지 투입될 정도로 가짜 채용, 여권 박탈, 온라인 사기, 강제노동, 몸값 갈취로 이어지는 산업화된 범죄 생태계가 한 나라의 특정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이터는 캄보디아가 최근 급증한 사기형 감금과 허위 채용, 유인 사례를 공표한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인용하며 고위급 대응이 장기전 양상으로 넘어갈 조짐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실제로 빨려 들어갔느냐는 질문입니다. 한국의 정부 고위안보 라인은 캄보디아 현지 사기 조직 연루 한국인이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피해자와 가담자가 뒤섞인 채 억압과 협박, 채무, 노예화가 반복되는 구조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표와 동시에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급파했고 현지 경찰과 바로 맞물리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어느 나라가 우리 국민을 끝까지 데려올 수 있는가, 그 냉정한 국가 실력의 시험대로 이어집니다. 한국 내부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복고르산, 바벳, 포이펫 등 조직범죄 상시위험지대를 특정해 출입 자체를 금지 수준으로 올리고 체류자는 여권법상 조치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지도에서 빨갛게 칠해진 구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입니다. 여기는 전장과 다르지 않다는 경고죠. 실제로 깜폿, 시아누크빌, 푸놈펜 일부 지역은 건물 외벽을 높이고 철조망과 CCTV를 설치하고 무장 경비를 갖춘 감금형 빌딩이 밀집해 있습니다. 일종의 사이버 노예 단지처럼 돌아갑니다. 여기서 한국인은 왜 표적이 되었을까요? 한국은 온라인과 모바일 금융 활용률이 높고 대포 통장이나 가상자산 계정 등 범죄에 쓰일 계좌와 아이디를 확보하기 쉽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월 1,000만 원류의 허황된 제한이 청년층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며 클릭 한번 티켓 한 장으로 지옥문을 넘게 만듭니다. 이 포획 착취 모델은 한국의 높은 디지털 금융 접근성과 역설적으로 잘 맞물리며 돈 되는 표적이라는 최악의 레이블을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공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사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 땅에서 납치 감금당하고 돈을 강요당하는 현실 앞에서 정부의 첫 번째 임무는 단 하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신호로서 공적 개발 원조와 차관 지급을 전면 보류해야 합니다. 약속된 공적 자금이 현지 권력층이나 범죄 구조에 흡수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송환과 감금시설 폐쇄가 공식 확인될 때까지 자금 집행을 멈추는 것은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대가를 치른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다음으로 인신매매 사기, 연루 의심자와 결탁 관료, 연루 기업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중단, 입국 금지,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즉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국제적 추적과 국내 자산 봉쇄는 그들의 숨통을 틀어쥐는 핵심 수단입니다. 금융 암호 자산을 통한 돈주를 차단하는 조치는 범죄 경제의 심장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거래소가 공조해 의심 송금과 지갑을 추적 동결하고 대포 통장 루트를 봉쇄하면 범죄 조직의 수익 구조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돈줄이 막히면 감금과 착취의 실질적 동력이 사라집니다. 국경과 항만, 항공로를 촘촘히 통제해 인신매매 이동로를 봉쇄해야 합니다. 국제해사기구, 항공당국, 주요 항공사, 그리고 아세안, 미, 일 등과 연합해 의심선박 항공편의 입항과 환적을 차단하면 범죄는 고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UN 인터폴의 공조로 합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코리안 데스크를 즉각 증원하고 합동 수사팀을 가동해 우리 수사관이 초기부터 현장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영장 집행 지원을 상시화해 증거 훼손을 막아야 하며 인질의 생명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는 동맹국가의 사전 협의에 따라 특수구출 작전도 실행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엠네스티, UN, 주요 국가 자료를 공유해 스캠 컴파운드 실태를 폭로하고 UN 인권이사회 G7, 아세안에서 공식 의제로 끌어올려 캄보디아의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국제적 시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해외 구직 알선 규제를 강화하고 구직 플랫폼 감시를 강화하며 피해자 귀환 시 신속 보호, 심리 치료, 법률 지원 패키지를 가동해 재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범죄의 공급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1일 중국군 부정부패 영상입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6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며 미국의 뒤를 쫓고 있는 중국. 그러나 이런 중국군 전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사실상 낙제점이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헛된 꿈을 꾸는 중국은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함으로써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려 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며 군사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중국군을 두고 고위장교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별 볼 일 없는 전력이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 점수에서 2023년 기준 42점으로 180개국 중 7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 점수인 45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63점의 한국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이렇듯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군대라고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중국은 핵전력을 과시하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미사일 운용 부대를 관리하고 있지만 현실은 미사일의 연료 대신 맹물을 주입하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이 아무리 한미일연합구도를 뒤흔들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장악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썩은 군대가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리 만무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군 내부에 뿌리 깊게 내린 부정부패 실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을 목표로 빠르게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투입하는 국방 예산만 매년 수백조 원을 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국방비 비율도 10%를 넘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능에 많은 의구심이 뒤따르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은 5세대 스텔스기와 항공모함 등을 전력화하며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군의 팽창은 상대적으로 적은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한국과 주변국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매년 100개 이상씩 증가하는 중국의 핵탄두 전력은 2030년부터 미국, 러시아에 이어 1000개를 넘긴 세 번째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지역에서의 군사력 증강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압도적인 핵 보유량을 당장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빠른 확장과 기술적 진보를 통해 새로운 핵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중국의 전력 확장은 단순히 양적 증가에 머물지 않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 시스템 도입 등은 미국의 전력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행보이며 이 같은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핵탄두를 통해서도 전략적 균형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중국군의 세력 확장은 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핵 전력을 증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보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370척 이상의 함정과 잠수함을 운용 중인 중국은 추가적인 구축함, 항공모함, 잠수함을 도입해 2025년에는 395척, 2030년에는 435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의 대량 생산과 공군의 현대화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보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150대 이상의 제니10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행보는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할 것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미국은 중국의 국방 예산이 실제로는 공식 발표 금액보다 40에서 90%가량을 초과해 지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유럽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군의 실제 전투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분명 중국이 투자하고 있는 국방 예산은 한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강국조차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며 표면적으로는 중국군의 전투 역량 강화가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국군의 야심이 모두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중국의 야망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면에는 치명적인 내부 결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유럽은 지속적으로 중국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정부패와 조직적 비효율성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 계획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내부 문제가 중국 군사력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멍고 자치구의 리젠핑 전당 서기가 있습니다. 리젠핑은 국유자금 6천억 원 이상을 횡령하며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리젠핑의 범죄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군수품 조달과 군사 프로젝트가 큰 타격을 입었고 중국의 현대화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면서 핵심 군사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천억 원이란 금액은 최신 3.5세대 전차도 수십여 대를 보급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며 이러한 부정부패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꿈꾸는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 내의 만연한 비리와 부정부패는 군종과 병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담당하는 로켓군 역시 심각한 부패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로켓군은 중국 핵전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주요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책임지는 리위차오 사령관과 쉬중보 정치위원이 부패 혐의로 해임되면서 조직 전체가 존망의 갈림길에 처했습니다. 사령관 이외에도 로켓군 소속의 장성급 지휘관 수십 명이 비리와 부패 혐의로 인해 무더기로 쓸려나갔을 정도로 로켓군의 부패 사건은 매우 유명한데요. 이로 인해 핵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는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사실은 미사일의 연료 대신 맹물을 넣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부품으로 인해 창고에 다량의 미사일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에 주입되어야 할 연료가 없다는 건 내부에서 연료를 빼돌리는 비리가 있었을 확률이 높으며 규격이 맞지 않는 부품은 방산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뒷돈 등의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라 불렸던 오합지졸의 조상들을 그대로 답습한 중국군다운 모습인데요. 로켓군 내부의 대규모 부패는 중국군 현대화의 취약성을 극명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부패 문제는 단순히 일부 고위인사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군 조직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도 각종 리베이트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질 낮은 장비와 부실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견된 미사일 사일로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결함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일로의 결함은 단순한 부실 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운영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중국 군사력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외형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모습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고위급 장교들의 공금 횡령과 부적절한 승진도 중국군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인사 시스템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제하며 비전문가가 군의 중추를 맡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중국군 조직의 역량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 결과 군 지휘 체계는 점차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전술적 역량과 조직력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처럼 군부 내 만연한 비리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진핑으로 인해 중국군 내에 혼란이 가중되는 사례가 더 많이 관측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시진핑은 반부패 운동을 천명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정치적 숙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대 지휘관들은 예하 부대의 사정과 실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비리 척결이란 명분하에 교체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후속 인사 역시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지휘관보다는 시진핑의 정치적 입맛에 맞는 인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중국군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더 뛰어난 무기와 많은 병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와 지휘체계 미확립 등으로 인해 약소국에 패한 사례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중국의 행보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내부의 문제는
반대로 한국과 미국, 대만, 필리핀 등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무기를 개발하며 주변국을 상대로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군사 분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에 군을 파견하여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유럽까지 군사적 위협을 감행할 정도로 중국은 패권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처럼 중국이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외형적 군사력만을 강조한다면 과도한 중국의 야망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